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5년 9월 백악관 웨스트윙 2층.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비밀회의에서 한국을 겨냥한 전례 없는 경제 압박이 승인됐습니다. 한국인 300명 집단 구금.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한국만 남겨둔 25% 고율 관세. 그리고 3,500억 달러 투자 압박.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백악관을 뒤흔든 충격의 반전 보고서 한 장이 등장합니다. 과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25년간 국제경제정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제이슨 워커입니다. 현재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핵심 경제정책들이 어떻게 결정되고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에요. 9월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300명 이상 구금,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한국에 대한 25% 관세 고수, 3,500억 달러 투자 압박. 이 모든 정책들이 완벽하게 계산된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악관 웨스트윙 2층 국가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율회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경제강경 정책들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린 거였거든요. 첫 번째 안건이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이었어요. 기존 $1,000에서 연간 10만 달러로 올린다는 내용이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진짜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며 즉석에서 승인했어요. 제 역할은 이 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거였는데 솔직히 그때는 긍정적인 면만 보였습니다. 연간 약 850억 달러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고 실업률도 0.8%포인트 개선될 거라는 분석을 내놨거든요. 두 번째 안건이 대한국 관세 정책이었어요. 유럽과 일본에는 15%까지 관세를 인하해줬지만 한국만큼은 25%를 고수한다는 방침이었죠. 여기에 3,500억 달러 투자 요구까지 더해서 한국식 플라자 합의를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어요. 재무장관이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에 90% 수익 포기까지 받아들였으니 한국도 비슷한 수준에서 타협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다들 동의했거든요. 저 역시 그때는 한국 경제 규모로 봐서 우리 압박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한국의 GDP가 일본의 3분의 1 수준인데 일본보다 더 강하게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H-1B 정책이 공식 발표되자 즉각 반응이 나타났어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인재 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우리는 예상된 반발이라고 치부했어요. 구글에서 AI 연구진 채용이 70% 감소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지만 결국 미국인 인재로 대체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개발팀 확장을 중단했다는 소식도 일시적 조정으로만 봤고요. 의료 분야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존스 홉킨스 병원이 외국인 전문의 없이는 첨단 수술이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미국 의사들의 역량 강화 기회라고 해석했어요. 한국의 첫 반응이 들어왔는데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차라리 25% 관세를 감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거였거든요. 솔직히 그때는 협상 전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나라든 처음에는 강하게 나오다가 결국 타협점을 찾게 되어 있다고 봤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수출 의존 경제에서는 25% 관세가 치명타가 될 거라고 계산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다른 양상이었어요.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거든요. 전체 수출의 15%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25% 관세를 감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의외였던 건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관세가 인상돼도 브랜드 가치로 승부하겠다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인 거였어요. 삼성이나 LG도 미국 시장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응했고요.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치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에서 한국이 없으면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조선업 데이터였어요. 전 세계 LNG 운반선의 93%를 한국이 만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의 LNG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였죠. 한화오션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투자 계획이 발표됐어요.
50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였는데 이게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연간 1.5척에서 20척으로 생산 능력을 늘린다는 건 13배 확장인데 이건 미국 조선업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였거든요. 그때는 과연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 하는 의구심만 있었어요. 미 해군 함정 정비 MRO 사업 진출, 군함 건조 참여 가능성, 66억 원 규모의 인력 현지화 교육 프로그램. 규모와 범위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정부는 여전히 관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이렇게 큰 투자를 제안받으면서도 기본 원칙은 양보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조선업계 빅3의 수주 잔고가 192조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HD 한국조선해양 104조 원,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각 44조 원씩 13년 만에 3사 모두 흑자를 기록하는 역사적 성과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한국이 굳이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의 영업이익률이 12.7%라는 수치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정도 수익성이면 25% 관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H1B 정책의 부작용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애플에서 외국인 엔지니어 부족으로 신제품 개발에 차질이 생겼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테슬라도 자율주행 개발팀 충원이 어렵다고 했어요.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외국인 박사과정생 지원이 60% 감소했다며 우려를 표했고 MIT는 연구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어요. 하나를 얻으려다 여러 개를 잃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우리 전략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만 봤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파트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였죠. 다음 날 보고서를 받았는데 제목이 중국 해군력 증강과 미국의 대응 방안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중국 해군력 증강과 미국의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받은 순간 제 25년 경제정책 경험 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경제 데이터만 보던 제가 처음으로 군사적 위협을 실감하게 된 거였거든요. CIA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 능력이 미국의 200배에 달한다는 거였어요. 숫자만 봐도 압도적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 더 심각했어요. 중국은 연간 1000척 이상을 건조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겨우 5척 정도였습니다. 상업용 조선소도 우리는 4개소뿐인데 중국은 수십 개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격차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였죠. 더 심각한 건 해군 전력 비교였어요. 중국 370척, 미국 295척으로 이미 숫자에서 밀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 함정들의 가동률이었어요. 정상 작전 가능한 함정이 48%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20년치 정비적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경제적 관점에서 계산해봤어요. 함정 한 척당 정비비가 평균 5천만 달러인데 150척이 대기 중이라면 75억 달러가 그냥 묶여있는 거였어요. 경제학자로서 이 상황을 보니까 완전히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었어요. 하지만 해결책이 없었죠. 미국 조선업체들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으로는 이 적체를 해소하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특히 한국의 조선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LNG 운반선 시장의 93%를 독점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기술적 우위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디지털 트윈 기술부터 모듈 건조까지 모든 과정이 우리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다는 분석이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조선소들의 건조 속도였어요. 대형 컨테이너선을 6개월 만에 완성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같은 규모를 1년 6개월 걸린다는 거였어요. 3배 차이라니 이건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그때부터 H1B 정책의 부작용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을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거든요. 구글에서는 핵심 AI 프로젝트 5개가 중단됐고 메타는 VR 개발팀을 30% 축소했어요. 아마존도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 계획을 연기했다고 했죠. 연간 10만 달러 비자비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의료계 상황도 비슷했어요. 하버드 의대에서 외국인 연구진 없이는 첨단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고
메이오 클리닉도 전문의 충원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고 보고했어요. 경제적으로 계산해보니까 더 심각했어요. 숙련된 외국인 전문가 한 명이 창출하는 연간 부가가치가 평균 50만 달러인데 10만 달러 비자비 때문에 이런 인재들을 놓치고 있는 거였어요. 완전히 비경제적인 정책이었죠. 인도 정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온 것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었어요. 인도는 우리 IT 서비스 수입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파트너인데 관계가 틀어지면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ESTA 수수료 2배 인상으로 관광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 관광객만 해도 연간 200만 명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들이 쓰는 돈이 평균 3,000달러예요. 총 6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위험해진 거였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경제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5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보면서 이게 정말 경제적으로 타당한 프로젝트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부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치밀했어요. 연간 20척 생산체제가 구축되면 직접 고용만 5,000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1만 5천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분석이었어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계산해 보니까 연간 20억 달러 수준이었죠. 더 중요한 건 기술 이전 효과였어요. 한국의 디지털 조선 기술이 미국으로 오면서 전체 제조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이건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산업혁신의 기회였어요. 한국 측에서 제안한 66억 원 규모의 인력 현지화 프로그램도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이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구조인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미국 조선업 기술자 500명을 교육하는데 66억 원이면 1인당 약 1,300만 원 수준이에요. 미국에서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려면 1인당 5만 달러, 즉 7천만 원 정도 들 텐데 5분의 1 비용으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도 한국은 여전히 25% 관세 철폐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어요. 이 부분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실감했어요.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기본 원칙은 양보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중국과의 비교 데이터를 더 자세히 보니까 상황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의 조선업 생산 능력이 연간 4,800만 톤인데 미국은 20만 톤 수준이었어요. 240배 차이라는 건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조선업 기술력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중국보다 품질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미국과 협력할 의지도 있었거든요. 마침 그때쯤 국방부에서 추가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대만 유사시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내용을 보고 정말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현재 미군 전력으로는 중국 해군을 막기 어렵고 한국 해군과의 합동작전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었거든요. 군사적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대만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파트너였어요. 대만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죠. 그때서야 우리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파트너였던 거예요. 경제적 계산을 다시 해봐도 그랬어요. 25% 관세로 얻는 세수는 연간 120억 달러 정도인데 한국과의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그보다 훨씬 클 수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전환점이 된 건 내부 경제 영향평가 보고서를 받았을 때였죠. 제목이 H1B 정책 시행 90일 후 경제적 파급 효과였는데 내용을 보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예상했던 850억 달러 임금 상승 효과는커녕 오히려 GDP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했다는 거였어요. 외국인 고급 인력 유출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임금 상승 효과를 완전히 상쇄해버린 거였죠. 더 심각한 건 혁신 지수였어요. 실리콘밸리의 특허 출원이 전년 대비 40% 감소했고 스타트업 투자도 60억 달러나 줄었어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단기적 손실이 아니라 장기적 경쟁력 저하를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구글에서 올라온 보고서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핵심 AI 프로젝트 8개가 추가로 중단됐고
예정되어 있던 신제품 출시도 평균 18개월씩 연기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혁신 지연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계산해 보니까 정말 끔찍했어요. 애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차세대 아이폰 개발팀에서 핵심 엔지니어 30%가 캐나다나 유럽으로 이직했다는 거였어요. 연간 10만 달러 비자비를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던 거죠. 메타의 경우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VR/AR 연구개발비를 연간 15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40% 삭감했다고 보고했어요. 외국인 전문가 없이는 기술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죠. 의료계 상황을 경제적으로 분석해보니까 더 심각했어요. 외국인 전문의 감소로 고난도 수술 대기 시간이 평균 3.5배 늘어났고 이로 인한 의료비 손실이 연간 25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존스 홉킨스에서 심장 이식 수술팀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보고했을 때 이게 단순히 의료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의료 관광 수입도 연간 8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급감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한국 경제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어요. 경제분석팀에서 올린 한국 경제의 글로벌 위상 분석 보고서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이 전 세계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배터리 분야에서의 위상은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3사가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조선업 데이터였어요. 단순히 LNG선 93% 점유율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술 우위가 압도적이었어요. 한국 조선소들의 디지털화 수준은 완성형이라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생산성 지표를 보니까 정말 경이로웠어요. 같은 규모 선박을 건조하는 데 걸리는 공기가 유럽 조선소의 50%, 일본의 70%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 효율성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차원이었죠. 특히 모듈 건조 방식의 경제적 효율성은 정말 대단했어요. 육상에서 80% 완성한 후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조 비용을 30% 절감하고 품질은 오히려 향상시키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때쯤 필라델피아 조선소 현장 보고서도 들어왔는데 한국 기술진들의 작업 방식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내용이었어요. 6개월 만에 기존 정비시설을 완전히 디지털화했다는 거였어요. 현장 책임자가 보고한 내용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25년 경력의 미국 기술자들을 3개월 만에 다시 교육시켰다는 거였어요. 기술 격차가 이 정도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더 중요한 건 효율성 개선이었어요. 같은 정비 작업을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크게 향상됐다는 보고였어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생산성이 300% 향상된 거였죠. 중국과의 비교 데이터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봤는데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조선업 생산 능력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이지만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는 한국이 절대 우위에 있었어요. LNG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핵심 선종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중국이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특히 친환경 선박 기술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이었는데 이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분야였거든요.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중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연료전지선 등 차세대 기술을 실용화한 건 한국이 유일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지배력도 재평가하게 됐어요. 삼성과 SK가 없으면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이 마비될 수 있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없으면 전기차 시장이 멈출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였어요.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소재, 배터리, 소재 등에서 한국이 없으면 전체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경제안보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였어요. 기술력도 충분하고 민주주의 가치도 공유하고 미국과의 협력 의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한국을 상대로 25% 관세를 부과하고 3,500억 달러 투자를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봐도 완전히 비합리적인 정책이었죠. 한국의 대응도 상당히 전략적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반발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논리로 우리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일본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우리는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정부의 대안 제시였어요. 단순히 우리 요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건설적 제안을 계속해왔어요. 통화 스와프, 기술 협력, 인력 교류 등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의 협력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관세만 정상화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온 거였어요. 그때쯤 실리콘밸리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스타트업 생태계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벤처캐피털 투자가 전년 대비 45% 감소했고 유니콘 기업 탄생률도 60% 떨어졌어요. 이건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미국 혁신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혁신의 속도가 늦어지면 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표된 정책을 번복하기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컸어요. 그때 한국에서 온 마지막 통보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 모든 미국 투자 프로젝트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보고서를 받은 순간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단순히 마스가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조선소, 배터리 공장, 반도체 협력까지 모든 걸 다시 검토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경제적 규모를 계산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한국이 미국에 예정했던 투자가 총 2,800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게 모두 위험해진 거죠. 이 중 상당 부분이 러스트벨트와 남부 지역의 일자리와 직결되어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중간선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취소되면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오하이오 같은 스윙 스테이트에 집중된 투자들이었거든요. 한국 측에서 제시한 논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투자를 요구하는 건 경제학적으로 모순이다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 말이 맞았거든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와서 투자해라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됐어요. 특히 한국 정부가 제시한 경제 분석 자료가 뼈아팠어요. 미국이 일본에는 15% 관세를 적용하면서 한국에만 25%를 고수하는 경제적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거든요. 삼성과 SK에서도 연이어 성명을 발표했어요. 불확실한 정책 환경에서는 장기 투자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텍사스와 애리조나 공장 확장 계획을 일시 중단한다고 했어요. 이때 처음으로 우리 내부에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무장관이 경제적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걸 느꼈어요. 제가 긴급히 작성한 경제 영향평가서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 투자가 모두 취소되면 직접적으로 2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간접 효과까지 포함하면 60만 개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지역별 파급 효과였어요. 펜실베이니아주만 해도 필라델피아 조선소 프로젝트가 취소되면 3만 개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였어요. 조지아주는 배터리 공장 때문에 5만 개, 텍사스는 반도체 공장으로 8만 개였죠. 이런 데이터를 놓고 긴급 강요 회의가 열렸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 한국을 압박하자던 목소리들이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거였어요. 국방장관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120억 달러 관세 수입을 위해 2,800억 달러 투자를 포기할 순 없다는 거였어요. 경제학적으로 계산해봐도 명확했어요. 25% 관세로 얻는 연간 세수는 120억 달러 정도인데 한국 투자로 창출되는 경제 효과는 연간 400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비용 편익 분석을 해봐도 답은 뻔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50억 달러 인센티브 패키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한화오션의 필라델피아 투자를 7천만 달러에서 50억 달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50억 달러가 현실적인 숫자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세부 계획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프로젝트였어요. 조선소 확장, 설비 현대화, 인력 교육, 연구개발센터 설립까지 모든 걸 포함한 종합 패키지였거든요. 특히 생산 능력 확장 계획이 인상적이었어요. 연간 1.5척에서 20척으로 늘린다는 건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프로젝트였어요. 이 정도 규모면 미국 동부 최대의 조선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수 있었거든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해 보니까 정말 대단했어요. 직접 고용 8,000명, 간접 고용 2만 명,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연간 효과가 35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면 펜실베이니아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거라고 봤어요. 한국의 디지털 조선 기술이 미국으로 오면서 전체 제조업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건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산업혁신의 기회였어요. 백악관에서도 이 제안에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이제 진짜 윈-윈 협력 같다고 말했을 때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25% 관세와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죠.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한 정책을 바꾸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컸거든요.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단계적 접근이었어요. 우선 조선업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하고 성과가 나오면 점진적으로 다른 분야로 확대하자는 거였어요.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왔어요. 1단계로 필라델피아 조선소 50억 달러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2단계로 미 해군 군함 건조 참여를 허용하고 3단계로 관세 재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어요. 미국 해군 군함 수주에 한국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미국 군함은 오직 미국 업체만 건조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제 그 문을 열겠다는 거였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이었어요. 미국 조선 업체들의 생산 능력으로는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활용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HD 현대중공업과 헌팅턴 인갈스의 합작 프로젝트도 구체화됐어요. 이지스 구축함을 공동으로 건조하되 한국에서 모듈을 제작하고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건조 기간을 3년에서 18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죠. 생산 목표도 야심적이었어요. 현재 연간 2척 건조하는 이지스함을 5척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를 줄이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66억 원 규모의 인력 교육 프로그램도 더 구체화됐어요. 한미 조선해양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해서 연간 500명의 미국인 기술자를 교육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이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구조였죠. 이 시점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몇 달 전까지는 우리가 한국에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이제는 한국에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관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거든요. 경제적 논리로 보면 당연한 조건이었어요. 그때 재무장관이 결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일본식 해결 방안을 한국에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일본과 한국의 협상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처음부터 미국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는 자세였는데 한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자는 접근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정말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을 압박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 입장은 더 불리해지고 있었어요. H1B 정책 부작용은 계속 커지고 있었고 한국은 점점 더 강한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온 마지막 제안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 나서야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한미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 상호 방산 기술 공유, 20년 장기 파트너십 협정. 한국에서 온 마지막 제안서를 읽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으면서도 동시에 경이로웠어요. 첫 번째 제안이 600억 달러 통화스와프였어요. 이건 단순한 금융협력이 아니라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제휴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한국이 달러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시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었거든요. 경제학자로서 이 제안의 함의를 분석해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보유한 4,100억 달러 외환 보유고와 미국의 달러 발권력을 결합하면 어떤 금융위기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 제안이 더 파격적이었어요.
한화시스템, LI지넥스원 같은 한국 방산업체들의 미국 국방시장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철저히 막아왔던 분야인데 이제는 오히려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어요. 특히 한국의 K9 자주포나 천국 미사일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검증된 우수한 무기체계들이었어요. 중국과의 경쟁을 생각하면 이런 검증된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었거든요. 세 번째가 가장 혁신적이었어요. 기존에는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술을 이전해주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상호기술 공유 협정을 체결하자는 거였어요. 미국의 군사기술도 한국과 공유하겠다는 의미였죠.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제안이었어요. 그동안 미국은 핵심 군사기술을 동맹국과도 공유하지 않았는데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협력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마지막 제안이 가장 영리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제안이었어요. 이 제안서를 놓고 긴급 강요회의가 열렸는데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한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였는데 이제는 한국 제안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됐거든요. 재무장관이 첫마디를 했어요. 6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 아시아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달러의 국제적 지위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국방장관의 반응도 적극적이었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됐다. 중국과의 경쟁을 생각하면 이런 파트너와 협력하는 게 현명하다고 했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대통령의 말이었어요. 이제 진정한 동맹다운 제안이 나왔다. 상호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가장 먼저 존스법 개정부터 처리해야 했거든요. 1920년에 제정된 이래 100년 넘게 지켜온 미국 해운업계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일이었어요. 존스법 개정의 경제적 의미를 계산해보니까 엄청났어요. 미국 연안 운송비가 평균 30% 절감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물류비 절약 효과가 연간 15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하지만 정치적 저항이 만만치 않았어요. 미국 해운업계에서 100년 전통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거든요. 하지만 국가안보라는 명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의회 통과 과정도 드라마틱했어요. 평소 같으면 몇 달 걸릴 법안을 72시간 만에 처리했거든요.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조선업 협력의 경우 외국 업체의 미국 연안 활동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핵심이었어요. 존스법 개정이 통과되자마자 한국 측에서 즉각 반응이 왔어요. 미국의 진정성을 확인했으며 이제 본격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성명을 발표한 거였어요. 그 다음 일주일이 정말 숨가쁘게 지나갔어요. 25% 관세 철폐, 3,500억 달러 투자 요구 완전 포기, 4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됐거든요. 보통 이런 대외 경제 정책 변화는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몇 주 만에 모든 걸 바꾼 거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화오션과의 협력 조인식이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연간 20척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협정에 서명하는 순간 정말 시대가 바뀐 걸 느꼈어요. 현장에서 만난 한화오션 회장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미국이 한국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경제 논리가 승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66억 원 규모의 한미 조선해양기술협력센터 설립도 구체화됐어요. 연간 500명의 미국 조선기술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이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구조였어요. 이 시점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몇 달 전까지는 한국이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한국에게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 해군 군함 건조에 한국 업체 참여를 허용한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의 파장도 대단했어요.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과 미국의 정밀 타격, 미사일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화력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경제 정책이란 게 결국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일방적 압박보다는 윈윈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이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협상 방식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감정적으로 반발하지 않으면서도 경제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함께 더 큰 파이를 만들자는 접근이 결국 승리한 거였죠. 20년 장기 파트너십 협정 체결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모든 걸 요약해줬어요. 과거에는 미국이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와 함께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배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시점에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재방문했을 때 그 변화의 규모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올 만한 수준이었어요. 50억 달러 투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고용 창출 효과였어요. 직접 고용만 8,500명에 달했는데 이 중 75%가 현지 미국인이었어요.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22,000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더 놀라운 건 임금 수준이었어요. 조선업 숙련공의 평균 연봉이 기존 6만 달러에서 8만 5천 달러로 40% 인상됐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가져온 첨단 기술 덕분에 미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결과였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니까 정말 대단했어요. 펜실베이니아주 전체 GDP가 전년 대비 2.3% 추가 성장했는데 이 중 60%가 조선소 프로젝트 효과였어요.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평균 35% 증가했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 이전의 속도였어요. 한국 기술진 2,200명이 상주하면서 미국인 기술자 5,500명을 교육하고 있었는데 학습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마스터스 아카데미에서 6개월 교육을 받은 첫 번째 수료생 500명의 성과 평가를 받는데 기존 미국 조선 기술자들과 비교해서 생산성이 평균 180%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처음엔 한국 사람들이 뭘 가르쳐 주겠어 싶었는데 6개월 배우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구식 방법을 쓰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트윈 기술 도입 효과도 경이로웠어요. 설계부터 건조까지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되니까 오류율이 90% 감소했고 자재 낭비도 60% 줄었어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효율성이었죠.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보니까 엄청났어요. 이지스함 한 척당 건조비가 기존 2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20% 절감됐는데 연간 5척을 건조하면 총 25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거였어요. 미 해군에서도 만족도가 높았어요.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온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과의 협력으로 건조된 함정의 품질이 기존보다 현저히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통화스와프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4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자 아시아 금융시장이 안정됐고 이는 결국 미국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달러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서 미국산 원자재와 부품 수입이 15% 증가했어요. 이로 인한 미국의 추가 수출 효과가 연간 8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죠. 방산 협력 성과도 가시화되기 시작했어요. 한화 시스템의 레이더 기술과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결합한 차세대 방공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됐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보니까 향후 20년간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어요.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든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구조였죠.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한미 조선업 협력이 과도하다며 비판했지만 실제 성과가 나타나자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오히려 중국도 미국과 비슷한 협력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가 얻은 기술적 우위는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친환경 조선 기술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이었어요. 일본의 반응은 더욱 복합적이었어요. 자신들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익의 90%를 포기한 것과 비교해서 한국이 훨씬 좋은 조건을 받았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협상 결과를 경제학적으로 비교해보면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일방적 투자였지만 한국과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거였어요. H1B 정책도 결국 수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간 10만 달러는 너무 과도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5만 달러로 낮췄고 조선업이나 첨단 제조업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되돌렸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일하는 한국 기술진 2,200명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거였어요. LNG선 건조 프로젝트도 본격화됐어요. 미국의 LNG 수출 급증에 대비해서 연간 50척의 LNG 운반선을 한미 합작으로 건조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첫 번째 선박이 벌써 80% 완성됐어요. 이 프로젝트의 경제적 의미는 정말 컸어요. 미국이 LNG 수출 세계 1위를 유지하려면 운반선이 필수적인데 그동안은 한국에서 만든 선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는 미국 땅에서 직접 만들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혁신 생태계의 변화였어요. 필라델피아 일대에 조선 관련 스타트업들이 30개 넘게 생겨났고 벤처 캐피털 투자도 전년 대비 200% 증가했어요. 한국 기업들도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서 현지 R&D 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중공업이 설립한 미래 조선기술연구센터에는 미국 100명과 한국 박사 80명이 함께 연구하고 있었어요. 20년 장기 파트너십 협정의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협력이 지속된다는 확신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장기 투자가 활발해진 거였어요. 삼성이 텍사스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확장한다고 발표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에 배터리 연구소를 새로 짓는다고 했어요. 이런 추가 투자만 총 400억 달러 규모였어요. 저는 경제 정책이란 게 결국 신뢰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압박이나 위협으로는 일시적인 성과는 얻을 수 있어도 지속 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한국과의 협력에서 보여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이야말로 21세기 경제 외교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는 더 지켜봐야 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동시에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경제 질서가 전 세계에 희망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불굴의 도전 정신, 그리고 상생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철학이 있을 거예요.